번째 프로그램은 무너진 사모펀드 현황과 한계,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황세훈 연구위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위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 자문위원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을 지내셨고 자본시장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원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또 각종 연기금의 성과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무너진 사모펀드 현황과 한계,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에서 계속해서 문제점,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안을 할 때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모펀드 시장이 계속해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사모펀드 시장이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어진 다른 발제자 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사모펀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갈지, 어떤 영역이 또 중요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규제 변화 및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화 사모펀드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참가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49인 이하는 사모펀드로 분류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공모펀드는 50인 이상 인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펀드는 주로 전통적 자산, 비전통적 자산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상장 주식이나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를 해왔던 것이 공모펀드의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었던 거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장 주식이나 투자 등급 채권에도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주로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투기 등급 채권, 부동산, 인프라와 같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투자 자산에 운용을 해왔다라는 그런 차이점들이 관찰이 됩니다. 국내 사모펀드 관련 제도의 변화를 간략하게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모펀드가 도입된 시기는 1998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펀드 대비 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분, 수탁, 공시와 관련된 그런 룰들이 대폭 완화된 사모펀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8년도 IMF 외환위기인 직후였죠. 그때 도입되었던 사모펀드 제도를 살펴보면 공모펀드가 가지고 있었던 분산 투자 요건이라든지 자산 운용 보고서 제공 의무와 같은 이런 공모펀드에 부과되었던 다양한 종류의 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보통 PEF라고 불리죠. PEF라고 불리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2004년도에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도입이, 개별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다원화된 사모펀드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영 참여형 PF, 그 다음에 전문 투자형 헤지펀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모펀드로 이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2015년도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를 2015년도라고 보게 되는 거죠. 2015년도 이후에 사모펀드 시장의 수탁고를 살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히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존재는 했던 시장이죠. 그렇지만 2015년도부터 본격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든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들이 보다 더 통일화되고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아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모펀드가 굉장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모펀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게 사모펀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공모펀드입니다. 2014년, 15년, 그러니까 2015년까지 봤을 때 공모펀드의 그 시장, 공모펀드 시장인 사모펀드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현재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6월 말 기준 사모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422.9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모펀드가 동일 시점 기준으로 262조 원인 것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죠. 2016년에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 시장보다 더 이제 초월을 해서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공모펀드는 불과 2.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 사모펀드는 연평균 24.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약 25%였다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해온 시장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공모펀드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근 들어 공모펀드를 보면 대부분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ETF에 의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고요. ETF는 여전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ETF를 제외한 나머지 공모형 펀드에서는 이미 자금 유출이 일어난 지가 좀 꽤 됐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모펀드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이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 사모펀드 시장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모펀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2019년 이후로, 사실 2019년부터 이제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DLF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라임 터지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쭉 이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제 2019년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대충 6%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 6% 정도 되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그러니까 가장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6.86%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랬다가 2019년도 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확연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세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5.8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1년 동안 거의 1% 정도 비중이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비중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액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 자체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오는 그 판매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장 자체 법인으로부터 자금 유입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중은 이렇게 사실은 꽤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법인들의 비중이 94% 내외 정도 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시장은 여전히 법인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꾸준하게 높아져 왔다가 1년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사모펀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허용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계는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10% 내외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 비중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 지금 좀 안 되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비중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 투자액은 일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수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2010년 말 6만 2천 계좌에서 2020년 6월 말 8만 계좌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물론 더 이제 2019년도에 더 높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액은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데 2.5억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시장으로 들어오실 때 평균 투자 금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평균 투자액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 여기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평균 투자 금액입니다. 이제 2015년 이후로는 이제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게 확연히 관찰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사실 평균 투자액 자체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가 주로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주로 증권사, 이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채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부분, 은행에서 판매되는 부분,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부분,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판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사실 보험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판매되는 부분은 그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증권사와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되죠. 그 중에서도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조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분의 3 정도는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이고요. 4분의 1 정도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증권사가 약 1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5.2조 원, 그 다음에 보험은 1,600억 원, 기타 600억 원, 기타는 이제 주로 자산운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은 사실상 미미하다. 증권사가 거의 4분의 3,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계좌 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니까 증권사에서 판매 계좌 수가 가장 많겠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증권사 5만 8천 계좌 정도 지금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은행은 2만 1천 계좌 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판매 통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통한 판매는 여전히 이제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관찰이 되고요. 반면 은행 판매는 2017년 6월 이후로는 굉장히 뚜렷하게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판매 채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속해서 옮겨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특징이 관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략적인 사모펀드 이제 시장 현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규제 현황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 시장에서 그럼 이제 사모펀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규제 추세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제도인 거거든요. 따라서 유럽과 우리보다 사모펀드의 운용 경험이 훨씬 더 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방향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살펴보면 주로
이제 대형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진입 장벽에 대한 규제 변화는 그렇게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사모펀드가 오히려 시스템에 굉장히 큰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특히 이제 서프라임과 관련된 그런 이제 모기지 관련 상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했던 그런 사모펀드들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굉장히 큰 시스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것들이 사모펀드 규제의 이제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로 운용업자들의 안정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그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의 위험 투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리스크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리스크 포지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같은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모펀드 이제 규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중요한 규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입 규제는 특별히 투자자 단위에서의 진입 규제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형 운용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주로 이제 인적 요건 중심의 이제 진입 규제들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전성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 추세에 있는 것이고요. 자,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그 다음에 운용 리스크 방지 목적의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수탁자로서의 의무,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관련된 부분,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있어서 주로 이제 운용사가 어떤 식으로 그 사모펀드를 관리하느냐, 운용을 하느냐,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 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명시적인 규제를 가지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원래 모험 투자, 조금 위험한 그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모펀드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운용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모펀드 규제, 그 다음에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규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요 다음번 일단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의 진입 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특별히 적격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사모펀드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적격 투자자는 크게 이제 전문 투자자 그룹과 일반 투자자 그룹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산 기준, 그 다음에 수입 기준, 그 다음에 투자 금액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순자산 규모,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산이 많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손실을 봐도 충분히 그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이제 순자산 기준에 의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액이 충분히 크다면 사모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험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거죠. 마지막이 조금
여기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그룹 중에서 이제 투자 금액, 개인 전문 투자형 사무집합 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규정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는 아니거든요. 자본시장법 이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는 바뀔 건데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 그러니까 위에 순자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 그러니까 1억 원 이렇게 들고 이제 증권사나 은행 가셔서 사모펀드 가입하시겠다 그러시면 1억 원 이 기준만 충족을 시키시면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제 기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전문 투자형인 경우에 그렇고요. 경영 참여형, PF 얘기하는 거죠. PF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앞에서 순자산 규모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자 금액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죠. 사실 이 그룹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룹이 이제 이 그룹인 거거든요. 이 위쪽 그룹에서는 사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고에 휩쓸릴 가능성들이 작죠.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1억 원, 예를 들자면 퇴직금 1억 원 한꺼번에 받았는데 그렇게 들고 오셔서 이제 사모펀드에 가입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이제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던 영역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사모펀드, 우리가 사실 사모펀드 제도를 만들 때 주로 미국 시스템, 미국 제도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랜 경험들이 있으니까. 미국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진입은 당연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제 클래스로 나누게 됩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영어로는 accredited investor라고 부르게 되는데 개인 전문 투자자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고급 투자자, sophisticated investor 그룹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는 사실 우리나라의 적격 투자자 그룹과 사실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미국 시스템을 보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변형을 해서 우리나라 제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순자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개념이 있습니다. 순자산 개념을 보시면 본인 순자산 또는 배우자 포함 합계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나라는 5억 원이죠. 본인과 배우자의 합계 총자산이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기준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꽤 차이가 나죠. 우리가 지금 33,000달러, 미국은 6만 달러가 아마 넘을 겁니다. 거의 7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낮게 설정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미국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은 100만 달러, 그러니까 1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현재 환율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억 원이니까 우리는 단순히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자체가 크게 이상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 수준의 격차, 소득 격차를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자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포함되고 어떤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 주거지는 순자산 가치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지는 주택의 가치는 순자산에서 포함 안 됩니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는 빼고 나머지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의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너는 충분히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비슷하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총자산 가치 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나의 순자산에 포함 안 되죠. 예, 이 부분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 미국 최근 2년간입니다. 본인의 연수입이 매해 2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배우자의 합산 연수입이 매해 30만 달러를 초과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만 달러 현재 환율로 따지면 2억 4천인 거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합산할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이 초과. 최근 2년간입니다. 최근 2년간 매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입도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최근 2년간,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어야만,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만 사모펀드 투자자 자격을 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직전 연도 소득액만 봅니다. 1년간만 본다는 얘기죠. 미국은 2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년 기준으로만 보는 거죠. 본인의 직전 연도 소득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물론 이제 미국보다 낮죠. 그렇지만 그 소득 격차를 감안을 하면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 새로운 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모르겠고 수입도 필요 없고 투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고요. 미국도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의 세 번째 카테고리는 투자 금액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전문성에 따른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현재의 소득이 높은 사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주는 거죠. 전문성이란 어떤 의미냐? 본인 단독 또는 본인 매수 대리인과 함께 사모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무 및 영업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투자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증권사에서 사모펀드 담당을 하면서 오래 일을 하셨어요. 20년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증권사를 나오셔서 지금 당장 그렇게 수입이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전문성에 있어서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한 그런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단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또는 수입이 많지 않아도 일단 이런 사람들은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할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수입, 전문성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모펀드에 대한 이제 투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식 방식입니다. 뭐 유럽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국내와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모펀드 진입,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규제를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른 자격 부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성에 따른 자격 부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사모펀드 업계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기준에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향후 이 투자 금액에 의한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물론 지금 이제 그 규제 방침이 이 1억 원이 3억 원으로 이미 이제 올라가는 걸로 해서 발표는 되어 있죠. 지금 당장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서 진입 규제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유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더 돈 많은 투자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사고의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걸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이제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서 오히려 더 미국식에 가깝게 바꿀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사모펀드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작년부터, 특히 작년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되죠. 해외 금리 연계 DLF.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호주 NDIS 펀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10월 달에 라인 펀드, 12월 달에 이탈리아 부동산 채권 사모 신탁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리고 1월 달에 알펜루트 펀드, 그 다음에 4월 달에 디스커버리 펀드였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가장 최근에 옵티머스 펀드까지 계속해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 라인 펀드 가장 대표적인 사고죠.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옵티머스 실제로 5,5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모펀드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은 결국은 이제 한 가지 뚜렷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고의 원인들 내지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용사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일부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더 사모펀드 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모펀드는 그 투자 계약서 내지는 투자 계획서에 나온 방식대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사모펀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이런 도덕적 해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벼운 사후 처벌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사후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 처벌에 관련된 부분, 이게 단순히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인 거는 아니고요. 경제사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느슨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내지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가벼운 사후 처벌 등으로 인해서 사모펀드는 운용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운용도 하고요. 정부 공시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죠. 공시를 이렇게 딱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펀드인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자신의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따라서 그렇게 운용사의 사적인 이익을 투자자의 이익에 앞서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후적 규제, 사후 처벌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다음번에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시장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8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도부터 이제 계산을 하자면 이미 사모펀드 시장의 역사는 22년 정도 된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2015년도라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들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쌓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 개미, 뭐 이런 이제 용어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이제 투자자들도 나름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투자 방식, 전략들도 굉장히 현명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 사모펀드는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이해 수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방식의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하죠. 사실 안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채권 같은 데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국채에 투자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 사모펀드에 굳이 그 자금을 투자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고수익에 대한 기대, 조금 위험하더라도 고수익을 조금 올려보자 라는 목적으로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의 이러한 이제 그 성향 내지는 수요들을 사모펀드들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고위험 고수익 방식으로 이제 투자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여전히 이제 특히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들 중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상품이니까 굉장히 안전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상당수 이제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조금 올라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모펀드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보다도 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와서 투자하는 것도 사모펀드는 주저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모펀드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고위험 고수익에 대한 이해는 사모펀드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사모펀드가 가진 고위험 특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이전까지 보면 사모펀드는 굉장히 고수익 측면만 강조되어 왔죠. 2019년도까지만 보면, 사실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기간을 보면 사모펀드가 특별히 그 기간에는 사고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시장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모펀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20% 수익 났다더라, 내지는 50% 수익 났다더라,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보도가 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익률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모펀드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사고가 별로 안 나는구나,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인식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이었던 거죠. 고수익 측면만 강조되고 실질적으로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던 고위험 측면은 전혀 부각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조금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들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이해도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사모펀드는 굉장히 큰 투자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증권사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이제 금리들이 워낙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대 마진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죠. 따라서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은행들도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수수료 수익의 비중이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 수익이 이제 그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 활동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 활동의 강화는 결국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그 압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핵심 성과 지표, 보통 KPI라고 부르죠. KPI의 판매 실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KPI에서 판매 실적이 강조되다 보니까 판매 담당자는 결국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측면보다는 판매 수수료 확보에 오히려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불완전 판매의 위험성을 더 높이게 되는 방식으로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시장 감시 체계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사모펀드는 사실상 그 레퓨테이션에 의한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잘 하더라, 수익률이 좋더라, 꾸준하게 수익 잘 내더라. 사실 이런 이제 평판에 의해서 이제 보통은 굴러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평판들이 충분히 형성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판에 의해서 시장이 굴러가는, 이제 시장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이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감시 체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 사모펀드 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시장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방향성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1억 원 또는 3억 원만 들고 오면 쉽게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방식의 투자자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당국은 이미 이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3억 원이 있어야 사모펀드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제도 변화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사모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축소시키면서 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가적인 논의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견제 구조가 조금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시장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죠. 그래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제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수탁회사, 판매회사, 전문사무관리회사,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의 그 시장 참가자들이 있는데, 이 시장 참가자들에 의한 상호 견제 구조를 지금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슈들을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수탁회사나 전문사무관리회사가 과연 그러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사, 주로 이제 은행과 그 증권사들이 되겠죠. 판매사들이 그나마 이러한 견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 물론 여기서는 이제 판매회사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겠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자유로운 운용은 그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 위험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이 발휘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그 사모펀드의 그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규제 방식보다는 오히려 사후 규제 방식이 사모펀드 규제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거고요. 그런 사후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그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근데 이제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사법부와 그 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규제가 사전 규제 방식에 비해서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